하고.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2027학년도 수능 특강 영어입니다. 자, 1번 지문인데, 자, 요거는 내용이 뭐냐면 도덕적 분노의 역설입니다. 이제 패러독스인데 역설이 패러독스잖아. 그 도덕적으로 분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 좀 분노를 하는 거지. 자, 개인적으로는 비합리적, 사회적으로는 필수적. 개인적으로는 비합리, 사회적으로는 필수. 요게 핵심 키워드예요. 이렇게. 자, 여기 영문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바로 내용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도덕적 분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올 비용이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악행을 저지른 자를 뭐하도록 벌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심리적 도구래. 심리적 도구가 뭐라고? 요 도덕적 분노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비용이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좀 위험해지더라도 나의 평가가 좀 절하되더라도 그지? 나의 평가가 내려가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감수하고 악행을 저지른 자를 벌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게 도덕적 분노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도구야? 신체적이 아니고 심리적 도구이다. 이게 포인트죠. 도덕적 분노는 어쨌든 분노니까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잖아. 그죠? 자, 그것은 이행장치, 즉 사람들이 누군가를 벌하려고 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벌하려고 하는 게 뭐 할 수 있음에도 위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벌을 뭐 하도록 이행하도록 만드는 것.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벌을 이행하도록 만들게 되는 것. 근데 여기서 요 그것 있죠? 요게 이제 도덕적 분노죠. 도분이라고 적겠습니다. 도분. 이렇게. 도분이자 심리적 장치죠. 그지? 그래서 요거는 이행장치, 뭔가 행동하는 장치야. 그래서 이행에도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자, 누군가가 개인 간의 폭력을 저지르거나 명백한 사기를 저지르건 간에 우리가 부당한 피해를 뭐 할 때? 목격을 할 때. 저 사람 아주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는구나. 라고 목격을 할 때 우리에게 뭐가 되는? 구현되는 신체적 반응이 또 있대요. 도덕적 분노는 심리적 장치지만, 심리적 도구이지만 이게 우리 몸에 그런 걸 목격했을 때 신체적 반응이 하나가 오는 거야. 예를 들면 화가 나고 혈압이 급상승하고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게 바로 신체적 반응이죠. 됐죠? 그래서 화가 나는 거. 분노가 있으니까 화가 나죠? 분노가 생기니까 혈압이 급상승하겠죠? 분노가 생겼으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더 빨리 뛰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모든 증상들이 저 사람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징벌을 갈망하게 되는 그런 증거들이다. 됐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거. 분노는 우리가 누군가를 징벌하고자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비합리성을 무시하게 한다. 자, 여기서 이제 본론이 나오죠. 자, 여기 위에서 징벌을 좀 갈망한다 그랬잖아. 쟤 벌 좀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좀 징벌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비합리성. 우리는 사실 행동적으로는 저 사람을 벌한다, 징벌한다.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거야. 그치? 합리적인데 우리 자신에게 피해가 오는 거, 나에게 피해가 오는 거는 약간 좀 비합리적인 거지. 나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한 건데.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징벌한다. 뭔가 그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 처벌받다는 합리적으로 징벌하거나 처벌을 받는 거 합리적이지만 나에게 피해가 오는 건 약간 좀 비합리해. 왜냐? 나는 좋은 일을 하려고 했었으니까. 그지? 근데 이게 누군가를 징벌을 할 때는 나의 안전을 항상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을 징벌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지, 반격을 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죠. 내가 먼저 욕을 하면 나도 욕을 먹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 사실은 똑같은 거야. 그지? 그래서 그런 분노가 무시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분노가. 이렇게. 그래서 화가 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눈에 뵈는 게 없다라는 게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어떤 단일 상황에서도, 이게 단일 상황이면 이게 어느 상황에서도, 어느 한계의 상황에서도 이런 뜻이니까 이건 그냥 이해하시고요. 징벌을 내리는 것에 관한 즉각적인 별표, 개인적 이익은
자, 징벌을 내릴 때는요. 즉각적인 개인적 이익이 있어 없어? 거의 없어. 얘를 벌한다고 해서 나한테 이득될 게 없어. 그지? 그리고 흔히 대부분 뭐가 있어? 위험이 생겨. 위험이 생깁니다. 위험이 있는데 여러분이 정의를 실현하려는 대상이 여러분을 뭐 하거나 공격하거나 미래에 복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게 위험한 거죠. 그지? 그래서 위험성을 동반한다라는 거죠. 징벌을 직접 하는 것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필기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징벌을 직접 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위험성이 올라갑니다. 복수하거나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되죠? 자, 근데 but 나왔습니다. but. 그러나 역접의 연결사죠. 분노라는 강력한 느낌. 아, 분노는 어떤 느낌이에요? 강력한 느낌입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어요. 강력한 느낌은 우리가 이 불리한 판단을 일시적으로 잊게 하고 좀 약간 좀 그런 거죠. 불리한 판단을 이게 나한테 이 사람이 나한테 복수할 수도 있어 라는 불리한 판단. 그런 판단을 일시적으로 그때는 생각 안 나. 나중에 생각나겠지. 나 복수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그지? 일시적으로 잊게 하고요. 회피하는 것이 더 나을 상황에 사실 그 사람이 너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너무 위험한 사람이라서 칼을 들고 있었어. 예를 들어. 그치? 그러면 오히려 회피하는 게 더 나은 거지. 나은 상황에 관여하게 만든다. 회피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그냥 대응하게 만든다는 거지. 이 관여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그죠? 그리고 과학은 어떻게 이러한 느낌과 이즘이 이러한 분노의 느낌과 그지? 분노의 느낌과 잊어버림이 요거는 회피라고 할 수 있겠죠? 회피가 협력적인 사회를 유지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잊어버리는 게 더 낫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가게 하는 게 낫고 어떨 때는 그냥 징벌을 하는 게 맞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래서 약간 이렇게 피할 때도 있고 아이고 어디 갔냐 피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제 징벌을 할 때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상황 다 사회에 필요한 요소이다. 그지? 그래서 이게 협력적인 사회를 좀 유지하는데 꼭 필수적이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죠?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있나요? 없나요? 오케이, very good. 자, 요거 있죠? 요 옆에 도덕적 분노의 역설 있죠? 이거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 개인적으로는 좀 비합리적이야. 왜냐? 내가 복수를 당할 수 있어서. 하지만 협력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순기능. 이게 왜 협력사회가 나오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를 때렸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오고 아니 당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당신 할머니 때리면 어떡해요? 이러면서 막 징벌을 한단 말이야. 징벌을 하는데 이런 본보기가 있어야 나도 아무나 때리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의 행위도 막을 수 있겠지. 본보기가 되어야 약간 그런 기능을 합니다. 약간 본보기를 써야 기능을 하겠지. 근데 그럴 때는 이제 피하는 것도 본보기가 되는 그런 예시가 됩니다. 되죠? 자,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강 2번. 요거는 자, 인간의 천연 제품 선호의 기원. 천연 제품. 그냥 인공 제품이 아니고 천연이면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편이 그런 면들이 있죠. 자, 낯선 것에 대한 진화적 경계 본능입니다. 낯선 것. 보자. 천연 제품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천연은 우리한테 익숙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인공이나 가공은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낯선 겁니다. 그래서 낯선 것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본능적으로 경계한다. 이렇게 됐죠? 요게 기본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 좀 쉽죠, 사실. 그러니까 수능 특강 치고는 요 단어는 좀 쉬웠어,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나오는 요런 것들 있죠. 요 terrific, 요거 헷갈리지 마라. 이거 혹시나 해서 잡아주는 거야. 물론 이거를 다 잡을 나이대는 아니지만 terrific 요거 엄청나냐. 테러 불이랑 달라. 알았지?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어휘가 가장 주 문제가 될 거야. 자, 주제 보겠습니다. 왜 인간은 천연 제품의 이점이나 해로울 가능성에 관한 지식이 없을 때도
이점이나 그러니까 천연 제품이 이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나 해로울 가능성에 대한 지식 요런 게 이런 정보가 없을 때도 천연 제품에 선호하는 비생산적인 본능 이게 생산적이지 않은 거야. 내가 만약에 뭔가 아이템을 하나를 딱 선정을 했는데 A라는 아이템을 선정을 했는데 이게 천연 제품이라서 선택을 했는데 알고 보니 독성이 있대. 굉장히 비생산적인 본능인 거죠. 그지? 그래서 비생산적인 본능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자, 그 답은요. 뭐에 있어? 유전자에 있습니다. 유전자. 유전자 때문이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세 번째 3번 문장. 인류는 진화 역사의 대부분 내내 어떤 것을 섭취하는 것이 유익한지, 어떤 것을 섭취하는 것이 유익한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유익하다는 뜻은 뭐야? 영양적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약효가 있는지, 내가 어디 아플 때 먹으면은 효과가 있는지, 그렇지? 요런 유익성을 판단을 하는 거죠. 아니면 위험한지, 가치가 있거나 위험한지를 판단하는데 경험에 아주 많이 의존을 했다. 인간은 직접 먹어보고 경험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직접 먹어보고 그래갖고 독버섯 먹으면 죽죠. 바로. 그래서 그런 독버섯들은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나온 거고. 그리고 그 버섯을 먹지 말라는 게 옛날부터 나온 거야. 버섯 먹고 많이 죽었거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식물을 피하는 본능을 발달시켰다. 요거 4번 문장 버릴 게 없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식물을 피하는 본능을 발달시켰으며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식물을 선호했다. 이렇게 건강은 선호, 아프게 하는 건 피하고. 됐죠? 자, 5번 문장. 알려지지 않은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은 생존에 엄청난 이점을 주었다. 옆에 이렇게 생긴 버섯은 아는데 이렇게 생긴 버섯은 잘 모르겠다. 그럼 안 먹어. 알려지지 않은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막 다루는 거 아니야. 그냥 쉽게 접근하는 거 아니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겁니다. 요게 생존에 엄청난 장점, 이점을 주었다. 좋은 점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많이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조심했기 때문에. 자, 오늘날 우리는 천연 제품이 섭취하기에 안전하다고 믿는다. 자, 오늘날인데 요거는 이제 천연 제품이 섭취하기에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나 역접의 연결사 나왔습니다. 이 지문은 마지막 세 문장에서 역접의 연결사가 2개가 나와. 이렇게 2개. 그래서 but하고 yet하고 두 개 나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제약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그 알약은 자, 제약 생산 라인이면 이게 공정 과정이니까 인공이죠. 인공 제품이야. 그치? 가공된 거. 그래서 제약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그 알약은 먹어도 안전하다고 알려준 것과는 전혀 달라 보인다. 안전해 보이지 않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어. 머리로는 이거는 제약 회사에서 만든 거니까 그치? 약 회사에서 만든 거니까 안전해.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제 마음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의문이 좀 있는 거지. 그지? 전혀 달라 보인다. 자, 그 성분은 우리에게 고등학교 화학 실험실을 연상시킨다. 화학 실험실의 이미지가 뭐예요? 약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지? 위험, 경고 문구 붙어 있고, 해골 있고, 그지? 막 화학 제품들 막 조심하라 그러고, 이거는 손에 닿으면 무조건 녹는다. 살 다 녹아요. 뼈도 녹아요. 막 이래 버리니까. 그지? 그래서 이 화학 실험실을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그것 때문에 화학 실험실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왜 그런 줄 알아? 너네는 모르지. 근데 너네 학교에 황산 있니? 화학 실험실에? 황산 없지. 옛날에는 어떤 줄 알아? 선생님 어릴 때 얘기해 줄까? 선생님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 그때는 이제 과학이 자연이라고 돼 있어서 생물 시간을 자연이라는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거의 한 몇 년 전에 한 35년 전인가? 그렇게 오래 전이죠. 자, 자연 시간인데 우리는 그때는 과학실을 보면 요렇게 이제 긴 책상들 있잖아. 그치? 엄청 나무 책상들 두꺼운 거.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개수대 같은 거 있고 뭐 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비커라든가 스포이드라든가 이런 거 씻을 수 있는 그런 물이 나오는 곳이 있고 그러면 한쪽 요렇게 벽면이랑 한 면, 두 면, 세 면 가득하게 다 저기가 있었어. 화학 제품들이 쫙 깔려 있었어. 황산 기본적으로 있고요.
청산가리 있고요. 어, 청산가리도 있었고요. 또 뭐가 있지? 본드 있고요. 본드 종류별로 있고요. 또 뭐가 있냐? 알코올 같은 경우는 농도별로 있고요. 알코올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니까 알코올 농도별로 다 있었어. 대단위로, 대량으로. 그래서 여기에 꽉 차 있는 거야. 근데 웃긴 거는 그거를 뭐 조심 뭐 이런 거를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마개를 잘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 병들 보면 이렇게 생긴 병들 보면 위에 이렇게 약간 코르크로 막아놓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이지. 아니면 그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플라스틱 뚜껑으로 쇠 뚜껑이나 플라스틱 뚜껑으로 그냥 돌리면 열 수 있는 거. 잠금 장치도 설정 안 돼 있습니다. 요즘에는 약에 힘을 주고 뚜껑을 돌려야 약이 열리잖아. 어린이 안전장치라고 돼 있어갖고 옛날엔 그냥 돌리면 열렸어. 그 안에 황산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야생의 시대였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얘기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과학실을 가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 그랬는데 이게 여기에서 이 글을 쓴 사람은 무조건 나랑 연배가 비슷하거나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 거야. 그때 실험실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화학 실험실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들을 섭취해야 된다. 근데 그러나 그 약들은 어쨌든 정확하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알약을 섭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필요하면 먹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먹어도 안전하다고 머리는 알고 있어. 하지만 약간 좀 안전하지 않아 보이긴 해. 마음으로는. 왜냐면 약간 화학 실험실처럼 약간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약을 인공적인 것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 하지만 그것들을 섭취할 필요가 있죠. 아프면 먹어야지. 아프면 먹어야 돼.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는 먼 조상들이 새로운 식물을 대했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새로운 식물이면은 굉장히 어떻게 했겠어요? 조심스럽게 접근했겠죠. 새로운 식물을 조심스럽게 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알약, 그것들이 이제 알약이죠. 알약들을 신중하게 대한다. 그지? 치료약이 필요할 때 우리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음식의 파생물, 즉 식물성 제품에 끌리며 과학의 인공적인 산물에는 별로 끌리지 않는다. 식물성이면 안전하겠지.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안전하겠지. 이 생각을 무조건 갖고 있는 거야. 우리 유전자에. 됐습니까? 그래서 알약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식물로 만든 알약하고 그지? 화학 성분으로 만든 알약하고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느냐?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식물로 만든 친숙한 거. 식물은 무조건 안전하다고 천연 제품을 만들어진 건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유전자에 박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를 선택한다 이거지. 오케이? 됐나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좀 재밌었죠? 이거는 자, 그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식이보충제의 안전성 규제 공백과 법 개정의 필요성. 이 식이보충제 있죠? 또 보충제는 그 안정성 평가를 거의 안 하는 거 알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보충제는 약이 아니야 이러잖아. 그래서 건강 보충제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안정성에 대한 규제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요거는요. 요거 꼭 한번 보세요. 오케이? 요거까지 지금 다룰 시간은 없어서 요거 오른쪽 내용만 볼 겁니다. 자, 식이보충제는요. 의약품이다 아니다? 의약품이 아니다. 의약품이란 질병을 진단하거나 고치거나 완화하거나 치료하거나 예방하기에 사용되도록 뭐 한 것이다? 의도된 것이다. 그게 목적이란 뜻이야. 그지? 얘네가 이게 목적입니다. 됐죠? 그래서 의약품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 뭔가 질병 예방, 진단, 완화, 치료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의약품은 시판 전에 이 시판이 시중 판매야. 시중 판매. 사람들에게 판매되기 전에 효과, 안정성, 그리고 상호작용, 그리고 복용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겪어야만 한다. 의약품은. 이런 절차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런 절차가 있어. 그치? 절차가 있고요. 식품의약국은요. 의약품을 좀 담당하는 정부의 기관이죠.
의약품에 대해 공식적인 시판전, 시중 판매 전 승인을 부여합니다. 누가 승인을 부여해요? 식품의약국이. 그래서 시판전 승인이면 판매를 해도 된다는 허락이야, 허락. 이렇게. 그리고 의약품이 시판된 후에도 안전성을 계속 감시를 합니다. 식품의약국이. 그래서 한마디로 의약국은 만들 때든 만들어진 이후든 그리고 이미 팔리기 시작했을 때도 계속 관리를 받아요. 여러 가지 굉장히 안전에 대한 감시를 받습니다. 의약품은 그래요. 그렇게 해야 돼. 왜냐면 한 알이라도 잘못 먹으면 인간한테 굉장히 큰 치명상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에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러지? 생맹인 사람들은 특정 안약을 어떤 성분이 들어간 안약은 절대 못 넣어. 눈이 터진대. 눈이 약간 붓는데. 터진다라고 하기보다 약간 부어서 혈관이 다 터진다 그랬나? 하여튼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약품들이 있기 때문에 의약품은 항상 출시 이후에도 판매되고 있는 중에도 계속 관리를 받습니다. 정부에. 자, 그리고 만약 그 이후에 판매 이후에 의약품이 위험한 것으로 판명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임상 실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반응이 없다가 전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팔고 나니까 이게 위험하더라. 위험한 효과가 부작용이 있더라. 그러면 식품의약국은 그 의약품이 시장에서 뭐 하도록 퇴출되도록 신속히 조치를 취한다. 전량 회수합니다. 이렇게. 됐죠? 퇴출되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의약품은 관리도 관리이지만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게 의약품이에요. 요걸 알고 있으면 돼. 이 개념만. 빠르게 조치하는 거. 엄격한 관리. 무조건 의약품이에요. 됐죠? 내가 왜 방금 이 이야기를 했냐면 요 다음에 식이보충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거든. 식이보충제는 완전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중 어느 것도 그러니까 식이보충제는 그러니까 식품의약국의 관리를 받지 않는 게 이게 포인트야. 됐죠? 그래서 위에 관리를 시판 전에 관리든 아니면 시판 후에 관리든 조치든 식이보충제는 전혀 그런 관리를 받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7번 현행 법률은 식이보충제에 대해 식품의약국에 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현행 법률이 그러니까 법이 제한적인 권한만을 식품의약국에 준 거야. 식이보충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왜냐면 식이보충제는 그냥 말 그대로 보충제일 뿐 약의 역할을 못한다고 본 거거든. 그래서 이제 야 식품의약국에 그렇게까지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버린 거야. 판결을. 그래갖고 제한적인 권한이 생긴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제한적인 권한은요. 정부가 위험한 식이보충제를 시장에서 없애는 것을 어렵게 한다. 그러니까 위험한 식이보충제는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못하게 한다는 거지. 그지? 그런 법률이 별로 없으니까 관리가 제한적이니까 식품의약국은 식이보충제가 출시되기 전에 안정성과 효과를 평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케이? 식이보충제의 경우엔 안 합니다. 요게 포인트야. 얘가 왜 이렇게 기냐? 10번 식이보충제 제조업체가 더 안전한 제품을 매대에 올리고 제품에 더 명확하게 라벨을 모아도록 부착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선하려는 일부 의원들이 의회에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있다라는 거지. 이런 법을 추진하는. 됐죠? 더 안전한 제품을 더 명확하게 라벨 부착하고 그렇게 해라라고 요구하는 법을 개선하려고 하는 이런 일부 의원들이 있다. 이거는 어휘만 조심하세요. 10번은. 자, 그 목적은 법 개정의 그 목적은요. 소비자가 안전한 식이보충제와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이나 약물 상호작용이 있는 식이보충제를 뭐 할 수 있도록 구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 법의 개선이.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출시 이후에도 시판 이후에도 그지? 출시 이후에도 법의 관리를 잘 받도록 식품의약국의 권한을 그 관리를 잘 받아서 안전한 제품만 판매되도록 하는 겁니다. 되죠? 됐을까요? 질문이 있습니까? 딱히 없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 하나 해줄까? 선생님이 L카르니틴이라는 성분을 되게 몸에서 못 받아들여. L카르니틴이 이걸 먹으면 사실 의약품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이제 뭐 영양제 같은 거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요소인데 이 L카르니틴을 먹으면 몸에 활기가 돌아. 몸을 활성화 좀 시켜줘. 그래서 활기가 좀 도는데 나는 이거를 먹으면 무조건 두통이 생겨. 심한 두통.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거를 모르고 그냥 이걸 먹었거든. 이 L카르니틴이 들어간 그런 알약 같은 것들을 먹었는데 처음에는 두통이 생기더니 그 다음에는 구토를 한 거야. 내가 토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근데 구토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뭘 먹었나 확인을 했더니 이 제품이 이 성분이 들어간 거를 먹었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 달에 한 번 더 먹었어. 혹시나 몰라서 한 번 더 먹어봤어. 그래갖고 확실해졌죠. 그 다음에 왜냐면 장염이라든가 뭐 이런 병이라든가 이런 거 걸렸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 달 동안 좀 시기를 걸러 테스트를 해봤는데 나는 L카르니틴은 못 먹어. 근데 이게 영양제에 많이 들어있어. 그 예를 들면 그 부스터 같은 거 있잖아. 그 약간 몬스터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음료들 있지. 아니면 운동할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보충제들 그런 것들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운동할 때 먹는 보충제를 먹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 거의 대부분 L카르니틴 때문이야. 여기 부작용이 많다더라. 근데 이게 제한 없이 그냥 풀려 시장에.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지.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꼭 읽어봐. 요거 한 문장 요약. 요거 출제 예상인데 요것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4번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독자와 함께 변화하는 문학의 역동성입니다. 와마우, 역동성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지? 자, 독자와 근데 함께 변화하는 거야. 문학의 역동성. 자, 문학에는 역동성이 있어. 왜 그러냐면 내가 7살 때, 7세 때 읽었던 삼국지랑 한 40세 때 읽은 삼국지랑 느낌이 좀 달라. 내가 6살인가 7살 때 삼국지를 읽었거든. 이건 실제로 내 얘기야. 그래서 근데 나중에 나이 먹고 삼국지를 한 번 더 읽어봤더니 옛날에는 그냥 전쟁 이야기인 줄 알았어. 그냥 전쟁 이야기고 그냥 배신에 관한 이야기구나. 그냥 친구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나 봐. 막 이 정도로만 이해를 했었는데 40세에 이제 정확하게 제대로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더라.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해 정말 깊이 탐구한 내용이더라. 그래서 어릴 때 읽는 거랑 나이 먹어서 읽는 거랑 좀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문학의 역동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주는 느낌이 다르고 요때 주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문학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변하는 게 아니고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문학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문학은 정보 덩어리의 일회용 전달 매개체가 아니다. 일회성이 아니란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문학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어봐야 된다. 내가 방금 7살하고 40살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 번 읽는 거기 때문에 일회용이 아니야. 네, 오케이? 그래서 문학은요, 일상적인 읽기와는 달리 문학은 여기서 일상적인 읽기 개념 한번 잡고 갈게요. 요거는 일기야, 일기. 오케이? 일기나 뭐 수필, 감상문, 뭐 독후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항상 문체가 나는 이라고 시작하는 거. 그지?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그게 일상적인 읽기고요. 자, 그래서 문학은 일상적인 읽기와 달리 문학 그것 자체가 제공하는 것을 재경험하고 그 의미를 재평가하도록 우리를 몇 번이고 불러들인다. 자, 여기서 재경험, 재평가하도록 몇 번이고 여러 번 불러들인다.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불러들이는 거야. 옛날에 나 이거 읽었던 건데 이거 한번 더 읽어볼까?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이 불러들인다를 좀 해석을 좀 제대로 해보면 만든다, 경험을 제공한다, 기회를 제공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 기회를 제공한다가 가장 가까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러들인다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이 기회를 제공한다. 됐죠? 그래서 우리에게 몇 번이고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서 나올 수 있죠. 그지? 자, 문학은 세월이 흘러도 계속해서 별표 계속해서 의미와 의의를 계속 전달해. 계속해서 전달하는 거야. 여러 번. 가장 주목할 만하게는 우리의 관점에 따라 그 의미를 변화시킨다.
내가 7살 때 읽었던 삼국지는 뭐였어? 그냥 전쟁 이야기였어. 그지?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야기였어. 삼각관계 이야기였어. 근데 나중에 40살이 돼서 읽어보니까 이거는 인간관계를 정말 깊이 탐구한 것이더라. 그래서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의미를 전달하는 게 계속 변하고요. 관점에 따라서 계속해서 의미를 다르게 전달하는 게 문학이다. 우리는 모두 고전 문학 작품을 여러 해가 지난 후 다시 읽기 시작하고, 자, 내가 읽지 않더라도 그냥 그렇게 다시 읽는다. 여기에서는 이 지문에서는 그냥 다시 읽는다. 이게 나온 거야. 그죠? 다시 읽고.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다시 읽는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돼, 무조건. 나는 안 읽더라도. 됐죠? 나는 고3 때 봤던 그 고전 문학을 더 이상 읽지 않더라도 무조건 얘는 다시 읽는다. 오케이? 그래서 다 읽고서도 놓쳤던 세부 사항과 그 의의를 그 안에서 새로 발견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놓쳤던 거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한 3번 읽으니까 의미가 보이더라. 이런 것처럼. 자, 그래서 봐봐. 요거 가장 중요해. 바뀐 것은 바뀐 요소, 바뀐 점은 정확하게는 문학 작품이 아니야. 근데 그 텍스트에서, 그 책을, 그 문학을 통해 반영되는 우리의 경험이지. 우리가 경험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상식이 좀 지식이 좀 쌓이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 문학의 숨겨진 의미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문학은 그대로입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이 말의 뜻을 알겠네 라고 얘기한 거. 그지? 예를 들면 뭐 사랑방 어머니, 손님과 어머니 뭐 얘기를 했을 때 왜 어머니 7살 때 읽은 책에서는 어머니가 손님 밥에다가 달걀을 같이 넣어줬어. 그지? 아, 손님이니까 달걀을 같이 넣어줬나 봐. 이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크고 보니까 그 달걀의 의미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것처럼. 됐죠? 자, 존재론적 위협 속에서 나이 들어가는 것을 다룬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희곡 킹 리어예요. 여기 킹 리어. 요거에 대한 한 사람의 인식은요. 20대 읽을 때와 70대 읽을 때 서로 뭐다? 다른 경험이다.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20대, 70대 서로 다른 경험. 자, 이것이 사실인 이유. 이것은 서로 다른 경험이죠. 그치? 20대 읽을 때랑 70대 읽을 때랑 다르다는 것이 사실인 이유는 일상적인 읽기와는 달리 문학 읽기는 우리의 정보 처리 능력뿐 아니라 분석, 상상, 감정까지 모하면서 활성화시키면서 독자의 전면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학 읽기는 정보 처리, 내용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그랬을까? 만약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상상. 내가 저 사람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네. 감정. 이런 것까지 활성화를 하면서 전면적인 참여. 이게 뭐예요? 몰입입니다. 몰입. 독자의 완전한 몰입이에요. 완전한 몰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몰입은 영어로 뭐예요? immer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immersion. 됐죠? 자, 그래서 이것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이것들 있죠? 여기 제가 이렇게 했던 거 처리 능력, 분석, 상상, 감정, 활성화하는 거 그리고 독자의 전면적인 몰입 또는 참여 이러한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시간에 따라 변하고 그러한 변화는 문학 작품이 일상적인 읽기보다 어떻게 더 역동적인지를 설명해 준다. 요렇게. 됐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문학 작품은 역동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오죠? 그지? 역동적으로 이해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요렇게도 가능합니다. 요거 OX 퀴즈 나오거나 요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요점 고르세요. 주제 고르세요라고 하면 요런 거 고르시면 돼요. 됐죠? 근데 문학 작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 절대 아니에요. 요거 틀립니다. 요건 틀린 거야. 됐죠? 이렇게 질문 있으실까요? 4번까지 금방 했네요. 한 30분 했나 보다. 어떤 거에 자, 질문 있을까? 없어요? 네, 오케이. 그럼 이번 주말에는 제가 13강, 14강, 15강 최대한 다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13강, 14강까지만 들어와. 듣고 와. 알았지? 그리고 필기해와. 알았지? 이번 주에는 꼭 해야 돼. 그러면 오늘 가서는 7강이래. 12강 저거를 합니다. 그 워크북을 풀게요. 이렇게? 한 세트 풀어놓으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는 단어 있으면 무조건 꼭 찾아보고 해. 알았지?
도덕 뒤에 응. 단어 보는 게 있어가지고 맞아. 가끔씩 찾다 보면 거기를 맞아.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오케이, 고생했습니다.